안녕하십니까. 과학강사 오정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지구과학원 분석을 좀 해드릴 거예요. 문제에 대한 분석도 좀 해드리고요. 총평도 해드리고, 그 다음 공부 방법을 어떻게 학습 방향을 가져가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도 한 번쯤 드릴 겁니다. 자, 지구과학원인데 우선 지구과학원은 굉장히 재밌는 과목이죠. 그죠? 이과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계산보다는 소위 얘기하면 암기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많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호불호가 강한 과목이잖아요. 외울 것들이 우선 기본적으로 많습니다. 아무래도 지구과학이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날씨, 뭐 아니면 해류, 이렇게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또 분석도 해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히려 계산이 있는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뭐 공식이라든지 풀이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공부를 하면 항상 내가 문제를 풀 때 눈에 쫙 또 띌 텐데, 이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은 워낙 외울 것도 많지만 이게 시험에 대해서 또 문제를 풀 때마다 용어가 다르고, 그쵸? 그 다음 내가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리스크가 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쵸? 이번 수능의 특징은 지구과학은 이제 물론 세세한 내용들이나 용어들은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지만 이제 단원별로나 아니면 나오게 되는 문제들은 거의 다 정해진 것 같습니다. 개정 이후를 분석해 보면요, 이제 문제가 물론 문제 스타일은 굉장히 다 달라요. 아무래도 계산이 많은 타 과목들에 비해서는 문제 스타일은 많이 바뀔 수 있죠. 또 하나의 지도만 딱 보더라도 지도가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단원별로 나오는 문항들이나 주요 내용들은 거의 고착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총평 해설 강의를 좀 잘 보시고요. 분석 강의를. 지구과학을 선택한 친구들은 아무래도 현 친구들보다는 다음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보시게 될 거잖아요. 매번 나오는 단원에 대해서는 내가 세세한 개념들까지도 우선 정확하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지도나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더 변화되는 것들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뻔한 얘기지만 맞는 것 같아요. 1단원, 2단원, 3단원에서는 이렇게 문제양이 거의 골고루 출제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1단원부터 먼저 보시면 보통은 지금까지 학설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뭐 대륙 이동설, 해저 확장설,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세세한 것들이 나왔다면 올해 수능은 그 학설은 빠졌어요. 오히려 1번 문제에 3단원에 있는 별 파트에서의 생명 가능지대를, 이게 개정전 수능 때는, 개정전 지구과학일 때는 보통 1단원에 생명 가능지대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걸 딱 포진을 시켰죠. 그래서 학생들을 우선 좀 당황하게 흔들어 놨다라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학설 부분은 빠졌어요. 하지만 매번 나오는 판 구조론, 해령에서의 뭐 해양 지각의 나이, 그 다음에 고지자기와 복각, 이건 이제 문제가 변형되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맨 마지막 문제에서 고지자기와 복각 문제를 출제를 했죠. 그렇죠? 이제 대륙, 지괴의 이동에 따라서 고지자기, 즉 지리상 북극, 뭐 고지자기로 추정한 진북, 이것들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이제 복각이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지, 지괴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제 속도, 복각, 묻는 것들은 거의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그마의 냉각 곡선도 항상 나오죠, 이제. 그렇죠? 물을 포함한 멘틀의 용융곡선,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해류나 섭입 경계를 가지고 뭐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됐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묻는 건 항상 나오는 것 같고요. 퇴적 구조도 마찬가지.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이제 절대 연령 구하는 거나 이걸 가지고 상대 연령을 가지고 같이 집어넣는 문제들은 이제 항상 나올 만큼 나왔습니다. 계산이라고 한데 봐야 뭐 얄팍한 계산 정도만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 지질시대에서도 항상 특징을 묻는 거였고요. 이따 문제 분석해서 또 보여드리겠지만 이 지질시대에서 많이들 틀리셨어요. 그런데
한번 나왔던 문제였는데 이제 학생들이 그거에 대해서 잘 신경을 안 쓰신 분들이 좀 틀릴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있죠. 이제 요렇게 거의 정해진 상황입니다. 문제 스타일도 1단원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게 없이. 자, 다음은 2단원입니다. 2단원도 이제 거의 고착화가 되어 있어요. 맨 마지막에 있는 외적 요인이라고 하죠. 이제 지구의 이심률, 또 자전축의 경사, 뭐 세차 운동 요 부분만 나올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온실 효과 같은 거랑 교체가 될 때도 있고 한 편이지만 이제 뭐 엘니뇨, 라니냐 같은 경우는 뭐 안 나온 적도 없고 항상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태풍이라든지 온대 저기압의 이동에 따른 뭐 풍향 변화라든지, 그렇죠? 한랭전선, 온난전선, 뭐 요런 부분들은 이제 뭐 나올 만큼 나왔습니다. 항상. 대신에 포인트는 이 대기대순환이나 표충순환, 심충순환 같은 경우가 이따 문제 분석도 할 거예요. 이제 남반구. 지금까지는 북반구 위주로 문제가 출제되었었고 북반구 위주로 공부를 좀 했다면 이제는 남반구. 남반구에 대해서도 방향 변화가 다르니까 남반구에 대해서도 내가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놔야 되겠구나 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다음은 3단원인데요. 3단원은 좀 어려웠죠. 그렇죠? 이제는 사인, 코사인도 들어가고요. 지금까지는 허블 법칙에서 주로 사인, 코사인이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올해는 이제 시선 속도 측정법, 외계 행성 탐사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죠.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인, 코사인이 뭐 처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측자의 시선 방향에 날아가는 것만 내가 후퇴 속도를 골라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연습을 많이 했던 친구들이라면 뭐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별의 물리량 문제도 마찬가지. 이제 뭐 매번 나오는 게 이제 정해졌죠. 그렇죠? 외계 행성 탐사가 이제 시선 속도 측정법이 나올 거냐, 식현상이 나올 거냐, 미세 중력 렌즈가 나올 거냐, 뭐 요게 중요해진 것뿐이지 거의 문제는 결정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이제 요걸 보시는 친구들은 물론 뭐 거의 전범이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원을 얘기하기보다는요. 문제 스타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선적으로 기출을 보시면서 매번 겹쳐지는 문제 스타일의 단원에 대해서는 내가 이걸 조금 더 꼼꼼히 공부를 해놔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라는 얘기고요.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볼 거예요. 이게 7번 문제였거든요. 이런 특징들을 계속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지질시대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질시대의 연도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가 2억 5천만 년, 그죠? 고생대말, 판게아의 형성에 의해서 대량으로 멸종하는 시기. 그 다음 여기가 이제 6,500만 년쯤 되겠죠? 중생대말. 이렇게 해양생물의 과수가 감소하는 시기. 이런 거잖아요. 문제를 보시면 쥐라기와 백악기의 지질시대 경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잖아요. 고생대는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봉기, 석탄기, 페름기 이런 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생대 같은 경우는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이렇게 기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하나의 특징들까지 내가 다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막 외우고 공부했던 친구들은 물론 학력평가에서는 그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만 수능에서는 그런 부분이 그렇게 자세히 출제된 건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외우기보다는요. 중요한 건 이거죠. 쥐라기, 백악기라는 것이 중생대 중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양생물의 과수가 줄어드는 것이 우리가 고생대와 중생대, 중생대와 신생대를 구분하는 기준. 그죠? 큰 대륙 구조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생물계의 큰 변화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시대를 구분한다. 그러니까 이 특징들을 막 외우고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B와 C 사이에서 생성된 지층에서 양치식물의 화석이 발견되었다 그랬어요.
그럼 중생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양치식물은 고생대, 거시식물은 중생대 이렇게 공부하시면 이 문제는 못 풀죠. 그쵸? 자, 식물들은 표준화석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양치식물은 고생대에 번성하긴 했지만 중생대에도 있고 신생대에도 있고 현재도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고요. 당연히 여러 번 설명들을 하실 거예요, 선생님들이. 식물은 표준화석이 아니다. 그런데 양치식물, 고생대, 그럼 여기, 그러니까 BC는 아니야. 이렇게 틀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지질시대에서도 내가 뭘 외워야 되는지 그걸 좀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 게, 우선은 이 연도에 따라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나누는 것,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시생누대와 원생누대의 특징, 요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무수한 기들과 특징들이 우선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생물들의 멸종이 왜 일어났는지, 언제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10번 문제는 해수의 순환 문제인데요. 제가 아까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남반구 쪽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수의 순환에서 보통 아열대 순환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최근에 나오는 문제들을 보면 북극 상공에서 쳐다보거나 남극 상공에서 쳐다보거나 했을 때 아열대 순환뿐만 아니라 아한대 순환의 움직임도, 태평양 대서양에서의 해수의 움직임도 자주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 만큼 남반구가 중요해졌다. 하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걸 주기 시작하죠. 엘니뇨 라니냐부터 확대시키면서. 근데 보시면 동쪽으로 향하는 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쪽으로 향하는 바람이 동풍이에요, 서풍이에요? 서풍이죠. 그죠? 서풍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러니까 이걸 말장난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 동풍, 동쪽으로 향하는 바람은 서풍입니다.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로 놓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동안 엘니뇨 라니냐에선 자주 등장했던 게 있죠. 무역풍은 동풍입니다. 그러면 동쪽으로 향하는 바람을 플러스라고 하면 무역풍은 마이너스예요. 제 말이 이게 이해가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머릿속으로 이게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 해수의 순환, 대기의 순환, 엘니뇨 라니냐에서는 편차뿐만 아니라 이제 방향에 대해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의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할 거야. 요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의 특징은 이거였어요. 16번. 이 별의 물리량 문제가 이제 지구과학에서는 요즘엔 킬러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겠지만 자주 나왔던 킬러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죠. 물론 거의 단순 계산에 가깝습니다만 잘 못하는 친구들이 많죠. 개념 정리가. 그죠? 그런데 이번 시험의 핵심은 요거였어요.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량에 대한 별의 질량. 자, 이렇게 제가 마지막 총평에서도 정리를 하겠지만 이번 지구과학의 특징은 굉장히 재밌는 용어들,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였지만 학생들을 라고 생각하게 할 만한 용어들이, 내용들이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량에 대한 별의 질량, 이게 무슨 얘기일까인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건 별의 수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별은 자기의 질량을 핵융합을 통해서 질량 결손 에너지라는 걸로 이제 바꿔서 에너지를 방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량, 이게 뭐겠어요? 말 그대로 광도죠. 광도. 그렇죠? 별의 질량, 그럼 뭐겠어요? 광도가 크면 클수록 수명이 짧아지는, 그죠? 질량이 빨리 결손되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언어를 바꾼 거예요. 처음 듣거나 해석하기 어려우면 문제 풀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렇죠?
19번. 이 문제가 가장,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사인, 코사인. 거기다가 이렇게 소수점을 막 집어넣습니다. 파장 변화에 대해서 소수점을 넣어놨기 때문에, 물론 뭐, 이거를 이제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소수점이 들어가 있다라고 해도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만, 처음 보는 친구들이나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게 좀 어렵다라고 느꼈겠죠. 공전 속도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인, 코사인 들어가는, 그 다음에 방향도 안 줬기 때문에 이 파장 변화를 가지고 방향도 찾았어야 되는, 이번 수능에서 지구과학원에서는 이 문제가 가장 난이도가 높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게 되는 거고요. 앞으로 여러분은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계속 보시게 될 거예요. 허블이든 시선속도 측정법이든. 이제는 나올 만큼 나왔습니다. 이 문제들을 모아놓고 풀이법을 정리하시는 것도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일일 것 같아요. 마지막 문제가 이 고지자기 극이었고요. 복강 문제였고요. 그렇죠? 물론 뭐 북반구에서 분리됐느냐 이런 새로운 질문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는 이렇게 위도선이 30도, 60도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15도 간격으로 잘라져 있다는 것도, 그동안의 문제들을 보시면서 이 부분들을 간과했던 학생들은 실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정확하게 숫자가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달라질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뭐 경도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항상 나오는 편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놓으셨어야 되고요. 되시겠습니까? 이게 주요 출제 문항에 대해서 좀 보여드린 거고요. 자, 총평 및 학습 방향을 좀 제시해 드리면, 이제 지구과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오는 부분에서 거의 나오게 되고, 난이도도 이제 거의 안정적이 돼가는 것 같아요. 새로운 용어, 아까 수명 같은 것들이나,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혼동이 될 만한 용어들의 사용을 해서 난이도에 비해서 오답이 많은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절대로 처음 나온 유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학력평가에서 이런 문제들을 출제할 거야 라고 제시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암기할 게 많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암기만 해서 끝내 갖고는 도움이 물론 뭐 되겠지만, 암기를 많이 하시면 이제 그런 유형들의 변화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새로운 유형은 아닙니다. 언어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유형에 대해서는 적응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우선 암기는 기본이고요. 그동안 나왔던 단원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정확한 기본 개념을 공부를 해놔야 언어가 바뀌거나 했을 때,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적응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작년하고 아니면 관연도하고 등급 컷의 차이가 좀 보입니다. 우리 개정 이후에 쭉 보시면 지구과학 1의 등급 컷이 가장 낮았습니다. 왜냐면 지구과학 1은 아시겠지만 제2외국어를 제외하고는 가장 마지막에 보죠. 집중력이 제일 떨어질 때예요. 근데 계산이 있다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자료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그 그래프 해석이나 이런 부분에서 꼼꼼한 부분이 부족해지죠. 그리고 6월, 7월, 8월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기 시작하면 내가 지구과학의 개념을 다시 한번 외운다라기보다는 문제만 계속적으로 풀어나가게 될 거예요. 모의고사만 계속적으로 풀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피드백은 거의 없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왜냐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확 어렵거나 라는 부분들이, 확 계산이 많거나 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정확한 이해보다는요, 계속 일련의 문제 학습을 통해서 암기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용어가 조금이라도 바뀌거나 유형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대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급 컷이 항상 가장 낮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올해는 예상 등급 컷을 보시면 높아요. 1등급이 47 이상으로 갈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왜겠어요? 뭐 갑자기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반수생들의 유입이 많아진 거죠.
상위권의 반수생들의 유입이. 그렇죠? 그 친구들은 이미 지구과학원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대처가 돼 있는 거죠. 자, 이것이 과연 한 해로 끝날 거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025학년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걸 보고 있는 친구들도 지구과학원을 선택하셨다면 이런 형태, 이런 부분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은 이겁니다. 결론은 나와 있는 용어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해수의 순환이라고 따지면, 대기의 순환이라고 따지면 왜 이렇게 상승을 하고 하강을 하는지, 그리고 북반구와 남반구는 왜 이렇게 달라지는 특징이 있는지, 그래야 용어가 조금 달라지거나 내가 못 외웠다, 외운 것들이 기억이 안 나는 포인트가 오더라도 충분히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해를 했었으니까.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구과학원은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아요. 매번 나오는 형태라고는 하지만 내가 문제를 봤을 때 같은 내용을 굉장히 다르게 출제할 수도 있고 용어도 같은 용어지만 다르게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출문제 위주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하지만 좀 있으면 다양한 문제들도, 대신 가장 중요한 건 암기하고 이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즉 계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휘발성이라는 게 강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알고 있어도 조금 학습량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금방 잊어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구과학원의 결론은 이거예요. 꾸준히.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깊게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꾸준히. 꾸준히 해야 내 머릿속에서 꾸준히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한번 빡 해서 점수 내고 잊어버리기 쉬운 과목이라는 걸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지구과학원 분석 강의였습니다.